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재미있고 통쾌한 조선시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제목부터 스포일러인데요. 바로 탐관 오리를 혼내주는 백성들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부정부패 뉴스가 나오면 화가 나잖아요. 조선시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칼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탐욕스러운 현감을 혼내줬을까요? 바로 지혜로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때는 인조연간, 그러니까 1600년대 중반 어느 가을 무렵의 일입니다. 경상좌도 끝자락에 청연현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청연현, 이름 참 좋죠? 푸른 못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이 고을 한가운데에는 맑고 푸른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백성들은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굶주리지도 않았고 인심만큼은 정말 후했어요. 나그네가 마을에 들어오면 밥 한 술 떠주지 않고는 절대 보내지 않는 그런 곳이었죠.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고을은 비록 작지만 하늘이 내린 복을 받은 곳이요. 실제로 그랬어요. 자연재해도 별로 없었고 산적도 없었고 관리들도 대체로 착한 사람들이 부임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저녁에는 장터에서 웃으며 술 한 잔 기울이는 평화로운 삶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해 여름 청연현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이름하여 조윤겸. 조현감의 첫인상은 좋았어요. 겉모습은 단정했고 비단 도포를 입고 말 위에 앉으니 제법 관원의 위엄이 있어 보였거든요. 첫 인사를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본관은 청렴 결백하게 고을을 다스리고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겠소. 멋지죠? 백성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조윤겸의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금부터 문제였어요. 정해진 목보다 두세 배를 거뒀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요. 올해는 풍년이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임금님께서 특별히 명하셨다. 세금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역도 수시로 부과했어요. 도로 보수, 관아 수리, 제방 공사. 명목만 바꿔가며 백성들을 끊임없이 일터로 불러냈습니다. 아전 하나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감님, 백성들의 원성이 크옵니다. 그러자 조윤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백성은 원래 배고프게 살아야 나라가 편한 법이다. 정말 최악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연현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비 이도겸. 첫 번째는 이도겸이라는 선비였습니다. 나이는 40이 넘었지만 과거 시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말을 할 때는 항상 깊은 뜻이 담겨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속에 칼을 품은 선비라고 했어요. 주막주인 연화. 두 번째는 연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한양의 기생이었는데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고향으로 돌아와 주막을 차렸어요. 연화의 주막은 정보의 중심지였습니다. 고을의 모든 소문은 연화의 주막을 거쳐 퍼졌거든요. 술은 팔지만 진짜 파는 건 이야기지요. 상인 광만수. 세 번째는 광만수라는 장돌뱅이 상인이었습니다. 체구는 작았지만 눈치는 번개같이 빨랐어요. 돈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 마음이다. 이게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스님 해묵. 네 번째는 해묵이라는 늙은 스님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웃음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를 웃는 부처라고 불렀어요. 조윤겸이 부임한 지 석 달이 지나자 청연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곳간은 비었고 아이들은 울었으며 장터의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장터 한복판에서 백발의 노인이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임금님은 어질다 들었거늘 어찌 그 그림자는 이리도 무거운가. 이 말 정말 슬프지 않나요? 임금님 자체는 좋은 사람일 수 있어도 그 밑에 관리들이 나쁘면 백성들은 고통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의 주막에서 광만수가 말했어요. 이러다간 다들 굶어 죽겠소. 그 말을 들은 이도겸은 조용히 술을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굶어 죽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 살 길을 찾아야지요.
며칠 뒤 이도겸은 연화, 광만수, 해묵 스님을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밤늦은 시각 네 사람이 연화의 주막 뒤편 작은 방에 모였어요. 이도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현감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소. 이대로 가다간 우리 고을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오. 광만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소?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그때 이도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칼로 베면 피가 나고 말로 베면 원한이 남는다. 허나 스스로 넘어지게 하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라 여길 것이오. 이도겸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격식을 갖춘 상소문 형식이었습니다. 조윤겸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뒀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모든 걸 낱낱이 적었어요. 연화가 손뼉을 쳤어요. 아, 상소라. 상소라면 그분이 가장 두려워할 거예요. 하지만 해묵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허나 진짜 상소는 피를 부릅니다. 그러자 이도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상소가 아니라 가짜 상소를 쓸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쓴 글이라고 소문을 내는 거지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며칠 뒤부터 청여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귀신이 나타난다. 어느 날 새벽 관아 문을 열려던 아전이 깜짝 놀랐어요. 문 한가운데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거든요. 글에는 조윤겸 현감이 저지른 모든 비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얼마의 세금을 더 거뒀는지, 곳간에서 빼돌린 쌀이 몇 가마인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글이 붙었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관아문에는 새로운 상소문이 나타났습니다. 조윤겸은 경비를 세웠지만 신기하게도 경비가 있는데도 글이 붙었어요.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네 사람이 교대로 아주 조심스럽게 글을 붙였던 거예요. 글이 계속 붙자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관아에 원귀가 나타났대. 조현감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늘이 노했나 봐. 청여년 사람들은 모두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연화의 주막은 다시 사람들로 붐볐고 광만수는 다른 고을에도 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청여년을 넘어 인근 고을로 그리고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마침내 한양에서도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한편 조윤겸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나타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가 훔친 것을 돌려주어라. 결국 조윤겸은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 관아에서는 성대한 구판이 벌어졌어요. 무당이 선언했습니다. 됐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글이 붙었습니다. 무당의 구수로는 하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조현감배는 산만하고 백성의 밥상은 들판이네. 조윤겸은 화가 나서 아이들을 잡으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바람처럼 도망갔습니다. 그날 밤 또 글이 붙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이의 입을 막으면 노래가 되고 노래를 막으면 글이 되며 글을 막으면 하늘이 말하리라. 진실은 절대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윤겸은 이제 완전히 초조해졌어요.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문은 한양까지 도달했습니다. 한양의 관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오갔어요. 청여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던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암행어사를 청여년에 파견하기로. 어느 날 청여년에 낯선 선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였어요. 선비는 연화의 주막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장,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사흘 동안 그는 고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관아문에 붙은 글도 직접 봤습니다. 글을 읽으며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재미있는 방법이군.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선비는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현감님을 뵙고 싶소. 아전이 무례하게 대꾸했어요. 현감님은 바쁘시다. 썩 물러가라. 그러자 선비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패.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표식이었어요.
아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 조윤겸도 놀라서 황급히 나왔어요.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절을 했죠. 암행어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윤겸, 내가 이 고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다. 암행어사는 관아의 곳간을 조사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쌀과 은전이 숨겨져 있었어요. 장부도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선언했어요. 조윤겸, 너는 파직되었다. 그리고 횡령과 백성 착취의 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포졸들이 조윤겸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조윤겸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려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죠. 암행어사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윤겸이 숨겨둔 곡식과 은전은 모두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어요. 만세. 암행어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글을 썼습니까?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나는 귀신이 글을 쓴다고 믿지 않습니다. 분명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이 이 일을 꾸민 것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요. 연화의 주막에서 네 사람이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도겸, 연화, 광만수, 해묵. 이도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오. 그저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지. 조윤겸이 떠나고 청여년에는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이번 현감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고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장터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으며 밭에서는 농부들이 노래를 부르며 일했어요. 연화의 주막은 다시 번창했고 광만수는 장사를 재개했으며 해묵 스님은 다시 산사로 돌아갔습니다. 이도겸은 변함없이 글을 읽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신뢰의 눈빛이었죠. 어느 날 젊은이 하나가 이도겸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도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지. 하지만 선생님의 지혜가 고을을 구했습니다. 아니요, 고을을 구한 건 백성들이요. 나는 그저 시작을 도왔을 뿐이지. 진짜 힘은 함께한다는 데 있어.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지혜의 힘입니다. 네 사람은 칼도 없고 군사도 없고 권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머리를 써서 탐관 오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이도겸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연화의 정보력, 광만수의 행동력, 해묵의 지혜가 모두 합쳐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저항입니다. 직접 맞서 싸우면 피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귀신이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네 번째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악은 처벌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백성의 힘입니다. 백성들이 목소리를 내면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칼 없는 백성이 지혜로우면 칼찬 관리도 두려워한다. 또 이렇게도 말했죠. 하늘은 멀리 있지 않고 백성의 입과 귀에 깃들어 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요즘도 부정부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모아야 해요.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여럿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정면 대결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의가 승리한 겁니다. 이도겸이 마지막에 한 말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오. 그저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지. 진실은 강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혜롭고 용기 있는 하루 보내세요.